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아주 성질 더러운 사또가 살았습니다. 사또는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치를 살펴야 했답니다. 헌데 이 도깨비 같은 사또에게는 죽향이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인을 잃은 사또가 거진 강제로 끌고 오다시피 데려온 두 번째 부인이었지요. 그럼 다녀오겠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나요? 오늘 밤은 최갑부가 만나자 하니 기다리지 말거라. 최갑부와 또 기생집에 가시나요? 어째 제 집 문턱보다 거기가 더 익숙하신 것 같네요. 어허, 하늘 같은 남편이래. 아녀자가 어찌 왈가왈부를 하는가? 대장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문단속이나 잘하고 있거라. 사또가 나가자마자 마님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놈의 사또가 매일같이 기생집을 순례하며 도통집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밤이면 밤마다 외박을 하니 사또 부인 신세가 과부나 다름없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또는 기생들뿐만 아니라 미색이 고운 여염집 여인들까지 탐하니 그야말로 난봉꾼이 따로 없었지요. 반면 마님은 허구헌날 독수공방하며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니 양쪽 허벅지가 나만하지를 않았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30도 안 된 나이에 생과부 신세란 말이야. 달빛만 비춰도 아랫배가 타오르고 온몸이 베베 꼬이는데 이러다 제명에 못 죽을성 싶구나. 가장 왕성할 나이에 홀로 밤을 지새우니 사또 부인의 욕망은 갈수록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마님은 잘 깎은 다디미 방망이를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죽향은 곧바로 달 밝은 언덕으로 향했답니다. 그러더니 갈대밭에 주저앉아 방망이를 꺼내 들었지요. 방망이야 방망이야. 오늘 밤도 어쩜 그리 우람한 게냐. 집에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서방보다 네가 주는 위로가 100배는 낫구나. 치마를 턱하고 뒤집은 죽향은 다디미 방망이로 쉴 새 없이 위로를 했답니다. 어느새 구름에 달이 가려졌지요. 그 사이 마님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회포가 좀 풀린 죽향은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휴, 내 신세야. 사내 대신 빨래 방망이한테 위로를 받으니 처량하기가 그지없네. 어디 나무몽딩이 같은 사내 하나 없나? 그때 마침 숨었던 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싸늘한 달빛이 쫙 하고 내리쬐니 가려졌던 것이 모두 드러났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갈대밭 너머로 웬 사내가 마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그머니나 깜짝이야. 걔 누구요? 산발이구먼요. 한 발도 두 발도 아니고 산발이가 여기 있구먼요. 근디 마님은 갈대밭에서 뭘 하는 중이래요? 치마까지 훌렁 돌리고 그러다 감기 들겠슈. 동네 바보 청년 산발이였습니다. 이 산발이는 떠돌이 머슴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마을에 주저앉아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지요. 머리가 멍청한 데다 일은 엉성했지만 힘만은 쓸만해서 다들 급하면 산발이부터 불렀답니다. 그런 산발이가 맹한 눈으로 마님의 다리 사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너 설마 내가 하는 짓을 다 본 게야? 아무것도 못 봤슈. 산발이는 손사래를 쳤지요. 마님은 좀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재차 물었지요. 정말 아무것도 못 보았지? 그렇다니까요. 그 다dim이 방망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하나도 못 봤슈. 아니 이거사, 못 봤다면서 방망이 하는 일은 어찌 그리 다 아는 게야. 마님이 버럭 고함을 지르자 산발이는 죽는 신용을 했답니다. 아이고 살살 말하슈. 그러다 동네방네 방망이 하는 일 다 알것슈.
그제야 마님은 머리가 쎄한 것이 좀 차가워졌지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마님은 부드럽게 산바리를 구슬렸답니다. 얘 삼바라, 내가 좀 외로워서 이상한 짓을 좀 했구나. 내 몹시 부끄러우니 오늘 본 것은 잊어줄 수 없겠느냐. 에이, 또 뭘 그런 걸 부탁까지 하신대요. 염려 턱 놓으슈. 정말이지? 내 믿어도 되겠지, 삼바라? 그러면요, 오늘 밤 방망이가 마님께 한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구먼요. 산바리는 흔쾌히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헌데 아무래도 또 몸과 마음이 허전한 것이었죠. 외로움이 사무치는데 마침 오늘 밤도 사또는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님은 또다시 갈대밭으로 향했답니다. 죽향 마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누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짐이 방망이를 품속에 꼭 쥐었지요. 헌데 갈대밭에 다다르니 어김없이 산바리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것이 숨어서 보고 있겠지? 처음엔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갈대밭에서 혼자 애를 태우는데 느닷없이 산바리가 튀어나와 기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삼바라, 너 또 거기 있는 것이냐? 아니어유, 아니슈. 뻔히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아이고, 산발이 나가구먼요. 산바리는 머리를 긁적이다 마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놈아, 네가 마님을 훔쳐보는 것이 벌써 몇 번째냐. 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봤다니께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그려유, 그 다짐이 방망이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는지는 하나도 못 봤슈. 죽향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대체 저 입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삼바라, 내 놈이 오늘 본 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마님 걱정 붙들어 매슈.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유. 정말이지? 그럼유.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나 혼자만 볼 거유. 순간 죽향은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나 혼자만 볼 거유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죽향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산바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내에게 그런 시선을 받아본 것이 도대체 언제였던가요? 이제는 자기를 훔쳐보던 얼굴이 어쩐지 귀엽게까지 느껴졌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마님은 머리를 세차게 저었지요. 그래도 떠오르는 것은 산바리의 우람한 팔뚝과 넓은 어깨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님은 산바리가 몰래 엿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는 산바리를 생각하니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지요. 오늘도 보고 있느냐, 삼바라? 아, 아니어유. 산발이는 여기 없어유. 죽향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째 방망이 놀이를 할 때마다 자꾸만 산바리가 기다려지는 것이었지요. 하기사 아무리 잘 깎아도 나무일 뿐이니 자꾸만 사람 손길이 그리워졌지요. 죽향은 오늘도 갈대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산바리가 몰래 엿보는 것을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바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지요. 이놈이 안 보이면 오히려 서운할 지경이로구나. 삼바라, 너 또 거기 있는 것이지? 아니유. 저는 그냥 밤 공기 쐬러 나왔구먼유. 죽향의 입꼬리가 쓱 올라갔지요. 헌데 삼바라, 너는 어디서 자느냐? 남의 집 헛간에서 자거나 별채가 있으면 거기서 자지요. 그것 참 불쌍한 신세로구나. 사내가 자는 곳 하나 변변찮아서야 쓰겠느냐? 뭐 어쩌겠슈. 원래 떠돌이 머슴이 다 그런 것이지요. 죽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바라,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예? 그럼 사또댁에서 말이요? 그래, 거처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실컷 줄 것이다. 아이고 그럼야 마님 뜻대로 하겠구먼요.
그렇게 산발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죽향은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산발이를 매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렜지요. 죽향은 몰래 산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우직한 팔뚝 좀 봐라. 허우적거리긴 해도 기운 하나는 좋구나. 보고 있자니 또다시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에휴, 내가 어떻게 되긴 하였나 보다. 산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저택으로 돌아왔지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뭐 일하는 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쇼? 어서 들어와 씻고 밥 먹어라. 순창댁이 푸짐하게 차려놨다. 허허 복 받겠구먼요. 산발이는 우물가로 가더니 덥다고 툭툭 옷을 벗고는 물을 퍼부었습니다. 죽향은 슬며시 다가갔지요. 엎드려봐. 내가 물 뿌려줄게. 아이고 그럴 거 없슈. 그냥 제가 대충 씻겠구먼요. 아이, 그래도 내가 뿌려주면 더 시원할 텐데. 산발이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물가에 엎드리자 죽향이 등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이거 장작보다 단단한 등짝이구나. 죽향의 손이 넓적한 등을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발이는 처음엔 시원하다가도 점점 몸이 굳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죽향의 손길이 목덜미를 지나 어깨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걸 보니 힘도 좋겠네. 농사일 하느라 그렇겠지요. 죽향의 손길이 가슴팍을 문지르자 산발이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전 이만. 산발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지요. 아니, 산발아, 씻다 말고 어딜 가는 게야. 산발이가 후다닥 달아나 버리자 죽향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것이 사람 약 올리는 재주가 있구나. 죽향은 밤이 깊도록 산발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산발이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지요. 죽향은 산발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설레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죽향은 자신도 모르게 산발이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자정이 되도록 사또가 들어오지 않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그머니 산발이의 방으로 향했지요. 죽향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산발이를 찾았지요. 아니, 그런데 산발이의 방에는 산발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잠도 안 자고 어딜 간 거야? 방으로 돌아온 죽향은 불현듯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산발이가 떠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죽향은 한숨도 못 자고 마당만 바라보며 초조해 하였지요. 아침이 되자 산발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죽향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휴, 다행이다. 산발이가 떠난 것은 아니었어. 죽향 마님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부엌일을 하는 순창댁을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오늘 산발이 점심을 내가 가져다 줄 테니 네가 맛있게 준비 좀 해줘. 어머, 무슨 일이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죽향은 산발이 점심을 들고 밭으로 향했지요. 마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유? 오늘 순창댁이 바빠서 대신 내가 점심을 가지고 왔어. 죽향은 산발이의 손을 잡아 끌고 시원한 아름드리 나무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겉옷 좀 벗어봐. 땀에 홀딱 젖어버렸네. 에이 산발인 괜찮은디유. 그냥 마르면 되는 거 아니여유? 아냐, 햇볕이 좋으니 벗어서 말려야지. 산발이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겉옷을 벗어 죽향에게 건넸습니다. 죽향은 그것을 받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두었지요. 자, 어서 밥부터 먹어. 죽향은 소쿠리에서 산발이의 밥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산발이는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지요.
산발아, 너는 어떤 여자가 좋니? 어여쁜 여인이 좋지 않겠슈? 근데 산발인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슈. 그래도 한 번쯤 좋아해본 여인은 있을 거 아니야? 산발인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무도 산발인 좋아한 적 없구먼요. 아니, 그럼 너 아직 수총각이야? 뭐 그런 거 같구먼요? 죽향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점점 더 산발이 쪽으로 엉덩이를 옮기며 장난스럽게 물었지요. 호호, 이렇게 우람하고 힘센 사내가 아직 수총각이라니. 산발아, 오늘따라 왠지 더 멋져 보이는걸. 내가 오늘 딱지 떼어줄 테니 이리 와봐. 죽향은 은큼한 미소를 지으며 산발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산발이는 당황한 얼굴로 두 눈을 대굴대굴 굴리기만 했지요. 마님, 사또가 아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신데요? 사또가 퍽이나 그러시겠구나. 허구헌 날 다른 여인들만 끼고 사니 나는 이미 안중에도 없단다. 죽향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는 죽향을 보니 산발이도 짠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니 산발이가 오늘 내 한을 풀어주면 좋겠어. 하지만 사또가 알면 산발인 그날로 죽은 목숨이요. 아니, 산발이랑 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어. 그러니 걱정 말고 날 좀 채워줘. 죽향은 더욱더 산발이에게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산발이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쩌지 못했지요. 마침내 산발이는 마님 앞에 모든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아하, 이제 알겠구나. 내 놈이 왜 산발이인지. 네가 가진 세 번째 다리가 아주 기막힐 지경이라 산발이었어. 산발이의 세 번째 다리는 오늘 하루 열일을 했답니다. 죽향은 온몸이 풀려서 널브러졌지요. 사실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사또와 제대로 밤을 보내본 적이 없었지요. 그랬던 죽향은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향은 산발이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오늘에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구나. 후후, 그래 산발아. 그런데 넌 어찌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냐. 산발이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게유, 여기 산속 어딘가에 금맥이 있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산발이가 운명을 걸고 한몫 잡아보려고 여기까지 왔슈. 죽향은 그 말을 듣자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금맥이라니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은 게야? 동네 장터서 주막에 앉아 있는데 장돌뱅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또가 금맥을 몰래 캐서 큰돈을 벌고 있다나 뭐라나. 그 말 듣고 산발이 마음이 벌렁 뛰었슈. 금 한 덩이만 건지면 나도 호강하면서 살 수 있자뉴. 죽향은 속으로 탄식을 뱉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내가 어떻게 하늘의 뜻인지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려 하다니. 산발아, 그건 네가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어째서유? 사실 그 금광은 우리 아버지가 하던 것이야. 뭐 마님이 금광 갑부의 따님이었다고요? 그렇단다. 우리 아버지는 금맥을 발견한 뒤 많은 재산을 쌓았지. 헌데 사또가 아버지에게 접근해 금광을 같이 하자며 손을 잡았어. 결국 사또는 우리 집을 쥐락펴락하며 날 강제로 부인으로 삼았지. 산발이는 입을 쩍 벌렸답니다. 에우이, 사또나리가 참 나쁜 사람이었구먼요. 그러니 산발아, 그 금광은 네가 함부로 들어갈 곳이 아니다. 마님은 혹시라도 산발이가 멍청한 행동을 할까 염려되었지요. 그래서 2번, 3번 단단히 일러두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지요. 어느 날 밤, 사또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대문을 들어서다가 산발이와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니 니놈은 누구냐? 아이고 사또 나으리, 저는 새로 들어온 머슴 산발이유. 사또는 산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람한 어깨에 뚜렷한 근육, 그리고 어리숙한 표정. 언뜻 보기엔 멍청한 듯 했지만 타고난 체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몸집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데 대체 누가 너를 들였느냐? 마님께서 뽑아주셨슈. 바티랄 일꾼이 필요하다 해서유.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산바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보통 머슴이라면 겁을 먹고 눈길을 피했을 터인데 이놈은 되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 산 너머 두매산골서 살다가 금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슈. 저도 한몫 잡아보려고 왔는데 마침 마님께서 일자리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된 거라요. 사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금광에 대해 아는 듯한 놈이 머슴으로 들어왔다? 일단은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금광이라. 그럼 너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게냐? 그렇고 말고요. 저는 힘께나 쓰니 광산일도 잘할 자신이슈. 한 번만 써주시면 사또님한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요. 사또는 턱을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쓸만하다 싶으면 금광에 못 보내줄 것도 없지.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사또는 산바리를 흘겨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장 형방을 불러 산바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형방, 새로 들어온 머슴 하나가 심상치 않네. 놈을 샅샅이 조사하여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알아보게. 형방은 사또의 명령을 받고 곧장 움직였습니다. 머슴이라 과연 어떤 놈인지 두고 보자고. 사또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한쪽에 숨겨둔 금괴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금괴가 싹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게 다 어디로 간 것이냐? 사또는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별채를 샅샅이 뒤졌지만 금고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방, 당장 이리 오너라. 사또의 고함 소리에 형방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사또 무슨 일이십니까? 내 금괴가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그 말에 형방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골에서 왔다는 산발이라는 놈 말입니다. 분명 사또께 금광에서 일하게 해달라 간청했던 자입니다. 그래, 그놈이다. 그놈이 내 금괴를 훔친 것이 틀림없어. 사또는 당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문초하라. 형방은 사또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산바리는 관속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 내 이놈 금괴를 어디로 빼돌렸느냐? 어서 자백하지 못할까? 산바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니 금괴가 뭐유?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요. 형방은 콧방귀를 뀌며 산바리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너 같은 놈은 문초를 해봐야 한다. 어서 끌고 가거라. 그렇게 산바리는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죽향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산바리가 마님과의 관계를 다 불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사또와 형방이 앉아 있고 산바리는 뒤로 손이 묶인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관졸들은 산바리를 의자에 꽁꽁 묶어두었지요. 내 놈, 감히 내 집에서 금괴를 훔쳐 달아나려 했느냐? 아니여유.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구먼유. 형방이 산바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놈 아직도 발뺌을 하겠느냐? 아니 억울해유. 저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유. 사또는 이를 갈며 산바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정체가 수상하다. 어디서 기어나온 놈인지도 모를 자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그러고도 금괴를 훔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느냐? 뭣들 하느냐? 어서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굵은 동아줄이 산바리의 종아리를 휘감았고 관졸이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발이는 죽을 듯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금괴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나 똑바로 불어라. 억울해요. 진짜로요. 나는 그런 거 만져본 적도 없어요. 형방은 냉정하게 사또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또, 이놈 혀를 뽑아야 입을 열겠습니까? 아직은 놔둬라. 이놈이 너무 쉽게 입을 열어도 재미가 없지. 쫄쫄 굶긴 다음 내일 다시 문초하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관졸들이 산발이를 끌고 나가자 사또는 형방을 다시 불렀지요. 산발이 놈을 계속 감시하도록 하게. 이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끝까지 살펴야겠어. 사또는 검은 옷을 걸친 채 외딴 산속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또나리. 사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커다란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사또가 상자에 손을 쑥 집어넣다 빼자 번쩍이는 금괴가 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 산발이에게 뒤집어 씌우길 잘했군. 그 누구도 내가 금괴를 이곳으로 옮긴 것을 모를 것이다.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또는 금괴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둑 핑계를 대며 금괴를 이 외딴 곳으로 옮겨둔 것이었지요. 내일 새벽 금고에는 우마차에 실려 폭우로 이동할 것입니다. 좌상께서도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실수 없이 하도록 하라. 좌상께서 사병을 모으려면 이 군자금이 꼭 필요할 터이다. 사또는 창고를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움직여라. 누군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우마차 여러 대가 줄지어 폭우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빛을 발하는 금괴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이윽고 깊은 밤 폭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금괴를 싣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간 경을 칠 줄 알거라. 좌상께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했던 바닷가에 갑자기 수많은 횃불이 번쩍였지요. 모두 검을 내려놓거라. 너희들은 포위되었느니라. 굵직한 목소리가 폭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의 관군이 일제히 폭우를 에워싸고 한복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산발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여?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나타난 것이냐? 여봐라, 저것들 쳐라. 하지만 고작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왈패들은 수백의 관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포박당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의 뒷배는 누구더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시킨 놈이 누구냐? 그건 말할 수 없소. 산발이는 피식 웃으며 뒷짐을 진 채 왈패 두목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대신 대답해 주마. 좌상대감과 청수대군이 시킨 일이 아니더냐? 그리고 금괴를 보낸 자는 이 고을 사또가 분명하렸다. 왈패 두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린 그저 심부름을 했을 따름이요. 이 모든 것은 좌상의 지시가 맞소. 산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놈이 바른 대로 말하는지 떠본 것일 뿐이다.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병사들은 나를 따르라. 금괴를 빼돌린 사또를 당장 잡아야 한다. 광운들은 순식간에 왈패들을 포박하였지요. 이어서 금괴를 실은 마차를 압수하고 곧바로 사또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술에 취해 기생들을 끼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박살나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또 날이 금괴를 빼돌려서 역모를 꾸민 죄. 이제 그 벌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소이다. 사또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놈이 하찮은 머슴이 무슨 행패냐? 나는 암행어사 이삼별이다. 그러면서 품속의 마패를 꺼내들었지요. 마패를 목격한 사또와 형방은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았습니다. 사또와 형방은 듣거라. 국법을 어기고
금괴를 불법 유통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죄. 좌상의 수하들과 결탁하여 조정까지 농락한 죄. 모든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너희들의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니놈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 니놈을 당장!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압송하라. 기생들은 놀라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광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사또와 형방을 묶었지요. 사또와 그의 수하들은 극비리에 금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금괴는 단순한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사또는 한양의 좌상과 결탁하고 나아가 간악한 청수대군과 작당하여 영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든 금고에는 영모를 위한 군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요. 허나 암행어사 이삼별의 활약으로 모든 음모는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사또와 형방은 그동안 저질러온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물론 한양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던 좌상과 청수대군도 큰 벌을 받았답니다. 그제야 조정의 탐관오리들이 모조리 붙잡히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역도들을 척결한 이삼별은 죽향마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산발이 총각, 아니 어사나리 일은 잘 해결되었나요? 그렇소. 마님 덕분에 원활히 해결했소. 그랬다니 정말 다행이어요. 죽향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삼발이에게 안겼습니다. 어사나리의 바보 흉내에 저도 감쪽같이 속았지 뭐예요. 하지만 사또가 저지르는 못된 짓들을 어사께서 말씀해 주시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사또의 비리 문서들을 몰래 챙겨드린 것이어요. 이삼별은 죽향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간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님 덕분이오. 그러니 마님의 공이 크오. 삼별 어사는 처음부터 사또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 바보로 위장하여 죽향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죽향이 밤마다 언덕에 갈대밭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관심을 끌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어요? 저는 이제 어사나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죽고 말겠지요. 죽긴 왜 죽소. 나도 그 사이 마님의 매력에 매료된 것 같소. 어느 순간부터 마님은 내 가슴속에 자리 잡았더이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아이 좋아요. 그럼 이럴 게 아니고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지요. 제가 나리와 함께하는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마님은 이러다 헐겠다고 외쳤지만 삼별 어사는 절대로 봐주지 않았답니다. 사내의 거창한 세 번째 다리 앞에 마님은 밤새도록 자지러졌습니다. 이제 나무로 만든 방망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을의 부패는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천보지이복하여 복을 받으나 악한 이는 천보지이화라 하여 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암행어사 이삼별과 사또의 결말을 살펴보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사람을 둘이나 잡아먹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 모양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가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우리 호랑이가 오늘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어서 저놈을 잡아먹거라. 허나 호랑이랑 함께 갇힌 엉만이는 죽을 맛이었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아가리에서 군침을 뚝뚝 흘리니 아주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사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좀 풀어주시오 제발. 듣기 싫다. 우리 일을 방해했으니 니놈은 호랑이 밥이 되는 게 응당 마땅하니라. 이놈 호랑아, 어저 억만이 저놈을 잡아먹거라.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억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억만이를 덮칠 기세였지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억만이라는 노총각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억만아, 내일은 동쪽 능선을 따라 사냥을 나갈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이번엔 기필코 제대로 잡을 거구만요. 사실 억만이는 사냥 솜씨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활을 쏘면 나무에 박히고 덫을 놓으면 오히려 자기 발이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격도 급해서 매번 덤벼들었다가 짐승을 놓치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좀 침착하게 하거라. 사냥꾼이 안달을 내면 못 쓴다. 아이고 아버지, 사냥감만 보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설라문에. 어휴, 어쩌다 저런 맹추 같은 것이 태어나서는. 됐다, 따라오거라. 그렇지만 억만이에게도 특출난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괴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잘못 설치한 덫에 걸린 멧돼지를 힘으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 친 적도 있었다지요. 해서 동네 사람들도 억만이의 힘 하나만은 인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힘이 세면 뭐하냐? 짐승을 못 잡으면 굶는 것이 사냥꾼이다 이거사. 허나 아버지는 못 믿어온 눈으로 억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껏 사냥을 나갈 때마다 동물들이 억만이에게 놀라 달아났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또 해보자는 마음으로 억만이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한 번 사냥을 나가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달포나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억만이는 아버지를 따라 동쪽 능선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 사슴 제가 잡아올게요. 기다려라. 성급하게 덤벼들면 또 놓치고 말 것이야. 그러나 이미 억만이는 활을 들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본 억만이는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억만이는 평소 힘만 세다 보니 발놀림이 둔했지만 이번만큼은 있는 힘껏 뛰었지요. 그러나 억만이가 가까스로 사슴을 향해 화살을 날리려던 순간 바로 그때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지요. 이맛박에 흰 점이 있는 커다란 호랑이였습니다. 놈은 사슴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억만이의 화살은 그저 허공을 가를 뿐이었지요. 아이고 내 사슴. 억만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눈앞에서 호랑이가 사냥감을 가로채 가다니 이보다 억울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억만이는 곧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호랑이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야, 네가 내 사냥감을 가로채? 가만둘 수 없구먼. 이놈, 당장 내 사슴을 내놔라. 분을 이기지 못한 억만이는 활을 다시 집어들고 호랑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히 뛰어온 아버지가 억만이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이놈아, 네가 미쳤느냐? 호랑이를 쫓아가겠다고? 아니 아버지, 저놈이 내 사슴을 물어갔다니까요? 사슴 한 마리 때문에 네 목숨을 거는 것이냐? 아버지는 억만이의 등을 한 대 철썩 내리쳤습니다. 내 놈이 언제 정신 차릴 거냐? 힘이 세면 뭐 하느냐? 머리를 써야지. 그러나 억만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사냥감을 빼앗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놈아, 사냥꾼에게는 또 기회가 있는 법이다. 성급하게 굴다가 너까지 저놈한테 물려가고 싶으냐? 아버지는 억만이를 억지로 붙잡고는 끌어당겼지요. 그렇게 두 부자는 터덜거리며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사슴을 놓친 엉만이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짐승 하나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지요. 에휴, 이놈아. 내 놈이 활만 잘 쐈어도 사슴고기로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저도 아버지처럼 잘하고 싶다고요. 근데 자꾸 일이 꼬이니 원.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실컷 마시고 속이라도 풀자꾸나. 아버지 말씀이 옳구머뉴. 실컷 들이켜야겠슈. 그리하여 두 부자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단골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엉만이 아버지 아니요? 오늘도 사냥 나갔다 왔구먼? 허허, 그렇소. 그런데 어허, 말을 말자.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리 시무룩한 게요? 설마 또 사냥이 별로였나벼? 두 부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연거푸 술만 들이켰답니다. 눈치 빠른 주모가 엉만이 어깨를 탁 쳤습니다. 엉만아, 있잖냐. 사냥꾼보단 씨름꾼이 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뭔 소리래요? 사냥은 못해도 힘 하나는 장사자녀. 그러니 산에 들어갈 생각 말고 씨름판이나 나가보는 건 어때요? 엉만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풀이 죽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속상했으니까요. 술잔을 내려놓은 엉만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버지 전 먼저 들어가 보겠어요. 왜 이리 일찍 가느냐? 한 잔 더 마시고 가거라.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엉만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서 그런지 속이 자꾸만 쓰려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주막을 떠난 엉만이는 골목으로 들어섰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호랑이의 승냥이에 멧돼지까지. 산짐승들이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산짐승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내려와. 오냐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싸그리 잡아주마. 엉만이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놈, 두 놈, 닥치는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아니 이놈은 도대체 무엇이냐? 막아라. 저놈부터 잡아라. 엉만이는 신나게 싸워서 모조리 쓰러뜨렸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걸 그들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온몸이 시커먼 옷을 걸친 왈패들이었죠. 헌데 그중 한 명이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놈이 미쳤단 말이냐? 화가 치민 두목이 비수를 뽑아들었지요. 헌데 술에 취한 엉만이는 두목도 맹수로 보였답니다. 이 자식이 송곳니가 길기도 하구나. 그래봤자 니는 나한테 안 된다. 엉만이는 어린애 몸통만한 돌덩이를 들어 올려서는 왈패두목에게 집어던졌답니다. 그러자 두목 가슴팍에 정통으로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왈패두목은 눈을 까뒤집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엉만님의 솜씨다 이것이야. 엉만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껄 웃었지요. 왕창 잡았구나. 그럼 어디 가죽을 벗겨보실까? 엉만이의 흉흉한 말에 여인이 기겁을 하였지요. 은희님, 정신을 차리셔요. 대관절 사람 가죽을 벗겨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그 말에 엉만이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엉만이가 쓰러뜨린 것이 죄다 사람들이었지요. 어이구 이를 어째? 괜찮소. 불안당님들? 엉만이가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여인은 호호호 웃었답니다. 어째 엉만이 행동이 재밌는 것 같았지요. 뻗은 사람들한테 뭘 그리 물어보십니까? 내일 아침은 되어야 깰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긴 하구려. 그보다 절 좀 부축해 주시지요. 주저앉아 있으려니 엉치가 다 얼겠습니다. 엉만이는 여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요. 아니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런 남사스런 말을 하시오. 내가 다 부끄럽소. 허나 여인은 엉만이의 반응이 귀여운지 또다시 웃었답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어쩜 이리도 귀여우십니까? 자, 이리 오셔서 절 업어주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데다 애교가 넘쳤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혼이 빠질 기세였지요.
하여 엉만이는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여인을 등에 업었답니다. 난 억만이라고 하오. 보잘것없는 사냥꾼이라오. 전 옥선이라고 하옵니다. 그저 평범한 여염집 과부지요. 그저 평범하다 하셨소? 난 무슨 구미호나 그런 건 줄 알았소. 어머, 제가 꼬리는 없지만 그런 말은 많이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또 웃는데 이게 아주 애간장을 녹였답니다. 엉만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지탱한 옥선의 허리는 생각보다 가녀렸습니다. 헌데 여인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지라 엉만이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워지는 것이야? 엉만이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여 있던 옥선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후후, 혹시 총각이 아직 여인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나요? 그렇소. 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소이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리 건장하신데 어찌 지금껏 혼자신가요? 혹 제가 총각의 운명인가 보네요. 옥선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엉만이를 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엉만이의 목에 두 팔을 더 단단히 감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리 목을 조르는 것이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소. 후후, 그냥 총각이 마음에 들어서요. 아이고, 두 번만 더 마음에 들면 나는 그날로 황천길을 가겠구려. 엉만이는 억울한 듯 중얼거렸지만 옥선은 그저 장난스럽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낭자, 내 집으로 모셔도 되겠소? 우선 몸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일 테니. 어머, 벌써 집에 들이시는 겁니까? 절 대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요? 아니, 글쎄 오해요. 손가락 하나도 안 건드릴 테니 안심하시오. 옥선의 말에 엉만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허나 옥선이는 키득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놀린 것이지요.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섭하지요. 제가 볼품이 없다는 말씀이니. 아니, 그건 아니오. 옥선 낭자는 내가 본 여인 중 최고의 미인이오. 그러면 건드리겠다는 뜻으로 알겠어요. 엉만이는 몸을 부르르 떨다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입을 열 때마다 옥선에게 말려드니 도대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옥선도 피곤했는지 엉만의 등에서 살포시 잠이 들었답니다.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술을 진탕 마신 날이면 늘 주막에서 자고 오셨지요. 아버지는 내일은 되어야 돌아오시겠구나. 호호호, 그럼 오늘은 우리 둘뿐인가요? 걱정 마시오. 난 바깥에서 잠을 청하리다. 엉만이는 옥선을 방에 눕혀주었습니다. 헌데 옥선이 엉만의 팔을 붙잡았지요. 아니, 절 두고 어딜 가신단 거예요. 혼자는 무서우니 제 옆을 떠나지 마셔요. 엉만이는 망설였지만 옥선의 말에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알겠소. 그럼 그렇게 하리다. 엉만이는 옥선 곁에 바짝 누웠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향기가 콧속을 간지럽혔답니다. 그 바람에 또 바지가 하늘 높이 솟구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것이 이놈아 왜 이러느냐? 바로 그때 옥선이 몸을 뒤척이며 엉만의 바지 위로 슬며시 다리를 걸쳤지요. 그러다 보니 옥선이 다리에 그 쇠기둥이 떡하니 닿고 말았답니다. 기겁한 옥선이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아니, 바지 속에 육모방망이라도 숨기셨나요? 원 무슨 나무 기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선이 가만히 보니 이거 완전 보통 몽둥이가 아니었지요. 가느다랗게 눈웃음을 친 옥선은 그대로 엉만이 위로 올라가고 말았답니다. 장부님은 가만 있으셔요. 네, 다 알아서 할 터이니. 그날 밤 엉만이는 엉겁결에 총각 신세를 벗어났지요. 헌데 옥선이 자지러지는 소리가 온 산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간부터는 아주 숨 넘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게 엉만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답니다. 엉만은 잠에서 깨어나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아니 낭자, 정신 좀 차려보시겠소? 그러나 옥선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억만은 그녀가 혹여 탈이 난 것은 아닌가 싶었지요. 다행히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 놀랐잖소. 아무래도 피곤했던 모양이구려. 한낮이 되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온 것이었지요. 얘 억만아, 집에 있느냐? 집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이냐? 아버지, 실은 어젯밤 산길에서 악한 무리에게 잡혀가던 낭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집에서 쉬게 하였지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저리 깊이 잠들어 있느냐? 혹시 탈이 난 것은 아니겠지? 억만은 대답도 못하고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푸근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제야 사내답구나. 이제 한시름 덜었다. 억만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이틀 동안이나 누워 계셨소. 서방님,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운이 쏙 빠진 건 처음이에요. 서방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옥선은 좋다고 억만의 팔짱을 끼웠지요. 억만은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아니 뭐가 대단하다는 말씀이요? 내가 처음이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소. 참으로 귀여우십니다. 아니 낭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구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만 알면 되니까요. 옥선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억만의 품에 안겼지요. 이제야 내가 제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호호. 아니 짝이라니 그것이 무슨 의미요? 호호 짝이란 말 그대로 짝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 참, 그걸 그렇게 정해도 되는 거요? 억만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답니다. 다음 날 억만과 옥선은 정식으로 아버님께 말씀을 올렸지요. 둘이 부부가 되겠다는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평소 얼치기 같았던 억만이에게 짝이 생겼다는 말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럼 아버님, 가산을 정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댕겨올게요. 그래,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둘은 산을 내려와 옥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둘은 커다란 기와집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집에서 한 여인이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옥선의 몸종 3월이었지요. 마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 삼월아 나는 무사하다. 그런데 여기 서방될 분을 모시고 왔다. 3월은 억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서방님이라 부르신다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와 한번 겨루어 보셔야겠습니다. 아니 겨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허나 3월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억만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연달아 주먹을 뻗고 발길질을 날리는 것이었죠. 우두두 얻어맞은 억만이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거참, 덮어놓고 주먹부터 날리다니 무슨 버르장머리요? 참다 못한 억만이는 3월을 붙잡아 저 멀리 던져버렸지요. 3월은 한참 만에야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역시 보통 사내가 아니군요. 마님, 서방님께서 정말 믿음직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반했지 않겠느냐. 옥선은 싱긋 웃으며 억만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이 집은 신고식 한번 요란하오. 이제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서방님. 억만이는 옥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급진 가구들이 넘쳐났지요. 의리의리하기도 하오. 아니 누구길래 이리 부자로 사시는 것이오?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억만이는 옥선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밤만 되면 한방에서 불타올랐지요.
옥선은 자지러지면서도 절대로 엉만이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서방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사옵니다. 으시시한 소리 마시오. 살아야지 왜 죽소? 엉만과 옥선은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옥선은 엉만이를 극진히 아꼈지요. 매일같이 보양식이며 비단옷이며 온갖 정성을 쏟았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건 귀한 녹용을 달여 만든 탕이랍니다. 허허, 여보께서는 나를 언제까지고 밤마다 부려먹으실 작정이오? 나중에 늙어서도 서방님 기운이 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옥선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엉만의 팔짱을 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 같은 달콤한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그 광경을 탐탁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월이었지요. 3월이는 여전히 그 날카로운 눈을 번뜩이며 엉만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아직도 내가 불편한 것이냐? 제 소임이 이러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이 쓰이는 것을 어찌하느냐? 혹 내가 못마땅해 이러느냐? 엉만이는 엄청난 부자인 마님에 비해 엉만이 자신이 부족하여 저러는가 싶었지요. 잘 아시는군요. 만약 마님을 배신하기라도 하면 이 사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거라. 허나 사머리는 흥 하며 가버렸답니다. 찬바람이 휙휙 불었지요. 그래도 엉만이는 앞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지요. 한밤중 사머리가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엉만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부인은 방을 잠그고 계시오. 이놈들, 내가 상대하겠소. 저도 나가겠습니다. 마당에는 왈패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망신을 줬겠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엉만은 대꾸할 것도 없이 달려들었지요. 그러더니 한 놈 한 놈 번쩍 들어 내던졌습니다. 왈패들은 속절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헌데 왈패두목이 몰래 다가와서는 엉만이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머리가 번개같이 발차기를 날렸지요. 얻어맞은 왈패두목은 또다시 뻗어버렸답니다. 그제야 겁을 먹은 왈패들이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모두 흩어졌습니다. 엉만이가 뒤를 돌아보니 사머리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쓸만하군요. 너도 마찬가지로다. 둘은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쫓겨났던 왈패두목이 관병들을 대동하고 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맨 뒤에는 사또까지 따라 들어왔지요. 멈추거라. 내 놈이 바로 엉만이라는 자냐? 예, 사또. 저자가 바로 폐악질을 부린 자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악당답게 아주 흉악한 면상이로다. 엉만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오? 내가 악당이라니? 듣기 싫다. 죄인은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엉만이가 항의를 했지만 사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건 저기 저놈들이어요. 증자는 차차 확인할 일. 어찌 되었든 관에서 수사를 위해 잡아가겠다. 사또가 호령하니 관병들이 엉만을 포위하였지요. 이게 다 꾸며낸 음해 아니오? 서방님은 단지 피해자일 뿐이오. 시끄럽다. 죄 없는 사람이면 관아에 가서 밝혀라. 엉만은 옥선의 안전이 염려되었지요. 이러다가 옥선까지 잡아갈 기세였으니까요. 좋소. 그러나 부인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야 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 말거라. 자, 끌고 가라. 엉만은 스스로 포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엉만은 관아의 옥사에 갇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또가 죄인을 처결한다며 엉만이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지요. 내 놈은 사냥꾼이라 하나 실상은 난폭한 괴수와 다름없는 자로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괴수라고 하시오. 내 놈은 길 가던 사람을 패고 관리들에게 도전하며 조정의 법도를 어지럽혔다. 그 죄가 크거늘 어찌 이를 부인한단 말이냐? 관아의 뜰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같으면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허나 조정의 자비를 생각하여 특별히 내 놈에게 기회를 주겠다. 사또가 손짓을 하자 형장에서 커다란 우리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낸 채 날뛰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이제 관아에서 잡아들인 이 맹수와 결투를 벌일 것이다. 이겨내거든 살려주겠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패하면 그대로 그 밥이 될 것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판결이 다 있어? 엉만이가 항의를 했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안 했지요. 좋다. 오늘 정오 저작거리에서 내 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관병들이 엉만이를 꽁꽁 묶어 저작거리로 끌고 갔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가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우리 호랑이가 오늘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어서 저놈을 잡아먹거라. 허나 호랑이랑 함께 갇힌 엉만이는 죽을 맛이었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아가리에서 군침을 뚝뚝 흘리니 아주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사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좀 풀어주시오 제발. 엉만이가 우리 안에서 사정을 했지요. 그런데도 사또는 박장대소를 할 따름이었답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는 왈패두목이 아부를 떨고 있었지요. 이제 보니 사또랑 왈패들이 한통속이 분명하구나. 내 원통에서 어찌할꼬. 엉만이는 황망한 마음에 호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집채만한 것이 엉만이를 잡아먹고도 남을 놈이었지요. 심지어 이맛박에 흰 점이 있는 것이 예산놈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아니 저 흰점, 너 혹시 나 전에 보지 않았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하기사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요. 그러나 엉만이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맞구만 너, 이놈, 네가 저번에 내 사슴을 잡아갔겠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엉만이는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손목에 사슬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괴력이었지요. 지난번엔 놓쳤지만 이번엔 안 놓친다. 엉만이가 벼락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찌렁찌렁한지 호랑이까지 움찔하였지요. 순간 엉만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대로 호랑이 면상에 주먹을 날린 것이지요. 그 한 방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 뛰어올랐답니다. 따끔하지 이놈아. 약이 바짝 오른 호랑이가 엉만이에게 발톱을 휘둘렀지요. 한 방에 잘게 썰릴 발톱이었지만 엉만이는 거기 없었습니다. 펄쩍 뛰어올라서는 그대로 호랑이 등에 탄 것이었지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사. 그러더니 호랑이 대걸통을 그 소뚜껑만한 주먹으로 마구 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몸부림을 치고 발작을 했지만 그래봤자 만사휴이였지요. 신나게 얻어터진 호랑이는 그대로 혀를 빼물고 숨이 끊어졌답니다. 아니 뭐 저런 도깨비 같은 것이 다 있느냐?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사또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야 사람이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잡았으니 아니 그렇겠습니까? 사또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못들 하느냐? 어서 쇠창살 사이로 창을 찔러 저놈을 죽이거라. 정신이 돌아온 관병들이 엉만이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우수수 화살이 날아왔지요. 그러더니 덤벼드는 관병들을 마구 쏘아 맞히는 것이었죠. 덕분에 엉만이 주변의 관병들은 죄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몽땅 달아났고요. 누구냐? 누가 감히 관병들을 공격하느냐?
헌데 사또의 말이 무섭게 더 많은 관병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사또와 육방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왈패까지 죄다 잡아들였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형장의 한쪽에서 활 시위를 놓은 이는 다름 아닌 사머리였습니다. 그녀가 쏜 화살이 억만의 밧줄을 끊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님께서 서방님을 구하기 위해 부친이신 좌상대감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뭐라 좌상대감이고 설마 옥선의 부친이 좌상대감이냐? 억만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옥선이 좌상대감의 따님이었다니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어찌 감히 자기 같은 사냥꾼과 연을 맺었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아리송해졌지요.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서 옥선을 만나야겠네. 서방님, 좌상대감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섣불리 나섰다간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큰 화가 뭐가 있겠나? 궁금한 게 태산 같으니 더는 못 참겠네. 억만은 형장에서 풀려나자마자 교수대 옆에 있던 말을 타고 한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억만은 커다란 대문 앞에서 말에서 내려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부인을 만나러 왔소. 옥선이 나를 찾아준 것 아니었소? 어서 들여주시오. 그러자 문을 지키던 수문장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억만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억만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억만은 좌상대감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놈은 사냥꾼 억만이라 합니다. 부족한 몸이지만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과부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걸 또 겪게 할 수야 없는 노릇이다. 좌상대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 한쪽에서 장검을 꺼내 억만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네가 옥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여기서 목숨을 끊어보거라. 그 말에 옥선은 깜짝 놀라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셔요? 가만히 있거라. 내 서방 될 사람이 얼마나 굳건한지 시험해보는 중이다. 억만은 좌상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받아들고 주저없이 자기 배에 가져갔습니다. 옥선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끝이 배에 닿으려는 순간 좌상대감이 손을 뻗어 칼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죽어버리면 옥선을 누가 지킨단 말이냐. 내가 바보를 사위로 드릴 뻔했구나. 억만은 그제야 좌상대감의 의도를 깨닫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하, 아주 재미있는 사윗감을 얻었구나. 옥선아, 네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순진하니 살면서 재미는 있겠다. 사실 놀리는 재미가 아주 톡톡하답니다, 아버님. 그래, 딱 너한테 어울리는 서방이로다. 좌상부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그 꼴을 보니 억만이는 또 한 번 바보가 된 느낌이었지요. 엄청 얼어 있었는데 한 번에 긴장이 풀리니 어째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는 머리가 나빠통 모르겠습니다요. 그래도 옥선이 기뻐하니 저도 좋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세니라. 내 딸을 항상 웃게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리하여 억만과 옥선은 정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억만과 옥선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높은 관리들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지요. 좌상대감은 근엄한 표정으로 혼례식을 주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남게 되자 좌상대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익살스럽게 농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이제 우리 집안의 사위니 앞으로는 사냥꾼이 아니라 장군이 되어야 하겠네. 장군이요? 저는 그저 사냥꾼입니다요, 대감. 그 괴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닌가. 옥선이도 곧 한양에서 살아야 할 터이니 묵가에 나가 급제해라. 내가 뒷배를 봐주마. 그렇게 해서 억만은 옥선의 도움을 받아 글과 병법을 익혔습니다.
옥선은 헌신적으로 억만을 가르쳤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억만은 묵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답니다. 내 사위가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는 장군이 될 일만 남았구나. 어디 장군뿐이겠어요. 통제사 정도는 해야 제 위신이 서지요. 통제사가 되어도 어째 우리 아내님은 통제를 못할 것 같소이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하셔요? 언감생심 꿈도 꾸시지 마셔요, 서방님. 그렇게 농이 오가는 가운데 억만과 옥선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억만이가 옥선을 못 당했지요. 허나 밤이면 옥선은 억만이 밑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뭐 부부 금슬이 좋으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양 사대부들이 좌상댁의 사위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좌상댁 사위가 장수가 되었다지? 엄청난 괴력이라던데 사실이요? 사실이라오. 맨손으로 멧돼지를 잡고 병장기를 휘두르면 10명이 감당 못한다더군. 부럽소이다. 우리 집에도 저런 사위 하나만 있으면 든든할 텐데. 좌상대감은 이를 듣고 싱긋이 웃기만 했답니다. 이보게들, 사위감 제대로 얻고 싶으면 딸 자식이 아주 맹랑해야 할 걸세. 그러니 다들 속을 제대로 썩이는 딸 하나 얻으시게나.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어째 억만이와 옥선이 그 말에 딱 어울리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셔요. 아니다, 내 목숨은 내가 잘 안다. 강수야, 이 나라를 위해 검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허나 강수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식을 줄을 몰랐지요. 강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의 시신 앞에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외척들이 권세를 쥐고 흔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 일은 돌보지 않고 가렴주구만 일삼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각처에서 도적대가 들끓었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칼잡이 검계의 무리였습니다. 종사관 날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젯밤 검계가 조은선을 습격했다. 이제부터 놈들의 뒤를 쫓을 것이니 모두 단단히 준비하거라. 종사관과 포교 기늈은 포졸 30명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강을 따라 흘러가며 검계가 빼앗은 조은선을 뒤쫓았지요. 포졸들이 활을 쏘며 검계의 배에 접근하였습니다. 기습을 당한 검계의 무리들은 허둥대며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배에 올라타니 검계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지요. 그러나 검계의 수고에 대나찰만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나찰 내 이놈, 무릎을 꿇고 오라를 받거라. 김포교, 저자를 붙잡아라. 알겠습니다, 종사관 날이. 너희 열은 나를 따르라. 기늈은 부하 10명을 이끌고 대나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대나찰의 검은 번개처럼 날렵하였지요. 포졸들의 창검이 닿기도 전에 모조리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10명의 부하가 모두 쓰러졌지요. 니까 것들이 내 상대가 될성 싶으냐. 네 놈은 내가 반드시 잡을 것이다. 배 위에는 기늈과 대나찰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향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번의 검격이 오가고 한순간 기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나찰의 검이 기늈의 오른팔을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기늈의 팔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지요. 하하하, 결국 니놈도 내 칼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대나찰의 웃음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머리부터 반쪽이 나며 고꾸라졌지요. 기늈이 대나찰의 검을 피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김포교 버텨라, 자네가 이겼다. 그제야 종사관이 달려와 기늈을 부축했습니다. 기늈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사관은 포졸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검계를 토벌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거라. 포졸들은 일제히 칼을 하늘로 치켜들며 승리의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포졸들은 검계의 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이제껏 강을 떠돌며 악명을 떨치던 검계의 끝을 알렸습니다. 포졸들은 배 곳곳에 불을 붙이며 검계의 잔당이 남아있지 않은지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교나리! 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요. 뭐라? 아기가 이곳에 있다고? 여기에 대체 왜 아기가 있는 것이냐? 김율은 곧장 불타는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실 안에는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율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어린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김율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포교나리! 이 아이를 어쩐단 말입니까요? 글쎄다. 보아하니 대나찰의 아이인 듯한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김율은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사관 나리, 이 아이를 어찌할까요? 자네가 구해왔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김율은 난감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울음을 그친 아기가 김율을 향해 방긋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율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결국 김율은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웬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소. 김율은 난감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 눈빛 좀 보세요. 참 곱고 예쁘네요. 아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율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으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마치 자신의 친자식을 아는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가 마음에 드시오. 마음에 들고 말고요. 이렇게 귀한 아이가 우리 품에 온 것이 분명 하늘의 뜻이지 않겠어요.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우리 아이로 삼으면 안 되겠어요? 당신만 좋다면 그렇게 합시다. 강물 위에서 만난 아이니 강수라 부르면 어떻겠소? 참 맑고 좋은 이름이군요. 강처럼 굳세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아기는 강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강수라고 부르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율은 포도청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수는 방긋방긋 웃으며 김율을 반겨주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강수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은 모두 읽었어요. 뭐라고? 어린 네가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었다고? 네, 그런데 병법서랑 검술교본들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병법과 검술교본? 아니, 어찌 그런 책들이 재미있단 말이냐? 어린 강수는 김율의 말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읽고 나니 더 읽을 게 없어서 봤는데 그 어떤 책보다도 재미있었어요. 허허, 그런 것보다는 유학경전을 더 읽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강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사서삼경보다 병법과 무예서가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게도 검술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네가 검술을 배우겠다고?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김율은 깜짝 놀라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던 강수가 무예를 배우겠다고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김율은 강수에게 흐르는 대나찰의 핏줄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강수를 평범한 선비로 키우고 싶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수는 병법과 검술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강수야, 무술을 배우더라도 일단 글과 예를 알아야 제대로 된 무사가 될 수 있단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 김율은 강수에게 무술뿐 아니라 글 공부와 사군자도 가르쳤습니다. 강수는 뭐든지 곧잘 따라 했지요. 허나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무술과 병법이었답니다. 그렇게 또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강수는 19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수는 당당한 청년 무사가 되었지요. 무술을 견준다면 한양의 또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답니다. 이제 슬슬 묵과를 봐야겠구나. 내 반드시 아버님의 뒤를 이어 뛰어난 군관이 되리라. 그해 한양에는 검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소탕된 줄 알았던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검계의 무리는 어둠 속에서 신출귀몰하였습니다. 무공이 뛰어난 그들은 한밤중 담장을 넘어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검계의 이름이 다시 퍼지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밤에는 외출을 삼가고 일찍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검계의 부활의 조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했지만 검계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도청에서도 검계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계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김율의 집 담장 너머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으로 뛰어든 무사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김포교, 검계는 결코 복수를 잊지 않는다. 17년 전에 빚을 받으러 왔으니 각오해라. 김율은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검계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김율은 이에 맞섰지요. 한쪽 팔이 없었지만 김율의 검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점점 더 쓰러지는 무사들이 늘어만 갔답니다. 그러자 키가 큰 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라. 내가 상대하겠다. 자네는 누구인가? 새로이 검계를 이끄는 자가 바로 나다. 사람들은 나를 흑검이라고 부르지. 검과 검이 부딪혔지요. 그러나 한 팔이 자유롭지 못한 김율에게 흑검은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결국 흑검의 칼날이 번뜩이며 김율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율은 피를 토하며 무너졌습니다. 하필 그때 강수는 종사관의 저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헌대집이 있는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둘러 달려가 보니 마당 한가운데 아버지 김율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셔요. 강수는 달려가 쓰러진 김율을 부축했습니다. 강수야, 검계를 막아야 한다. 강수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윽고 김율의 숨이 완전히 멎고 말았지요. 그 순간 강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검계놈들,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그리하여 강수는 검계를 퇴치하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강수는 최근 검계에게 살해당한 최대감집을 찾아갔지요. 집안의 재물은 손 하나 대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재물을 노린 것이 아니었군요. 죽은 대감의 부인은 서류 한 뭉치 외엔 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검계는 제가 기필코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는 정대감의 집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 장터에서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살해된 대감은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이었지요.
강수는 걸음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대감께서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분이 아니셨다. 그렇다고 재물을 노린 것도 아니고 참으로 오리무중이구나. 검계의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 강수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날이 저물자 강수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수야,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느냐? 요즘 검계가 다시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느냐? 조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얘야, 바깥 양반이 그렇게 가신 이후로 나한테는 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거라. 난 너까지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 걱정되어 밤에 잠도 오질 않는단다.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강수는 차마 검계를 쫓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검계의 손에 목숨을 잃은 대사헌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였지요. 대사헌은 조정에서도 청렴결백한 대신으로 손꼽히던 분이었는데 과연 검계가 그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수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대사헌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사헌의 외동딸 문혜였습니다. 낯선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검계의 뒤를 쫓고 있는 강수라고 합니다. 대감께서 검계에게 변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연유를 조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문혜는 강수를 집안에 들여보내주었지요. 아버님을 죽인 자들을 잡으려 하신다면 저 또한 협조하고 싶습니다. 검계가 아버님을 살해하고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갔지요. 혹시 검계가 가져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폐물 몇 점과 아버님께서 작성하시던 문서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문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최근 외척 세력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외척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허나 상소문이 사라지고 그 내용을 아는 분은 아버님뿐이니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지요. 강수는 머릿속에 불이 켜진 듯 하였습니다. 문혜의 말을 듣고 검계의 목적을 알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검계는 단순한 도적 무리가 아닙니다. 사라진 상소문이 외척 세력에 타격을 줄 내용이었다면 검계는 그들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검계의 배후에 외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거대한 세력의 비호 없이 어찌 그들이 설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문혜는 강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보니 평범한 무인이 아니시군요. 통찰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동안 문혜가 보아온 무사들은 하나같이 검술에만 매진한 무인들이었습니다. 무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생각이 단순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러나 강수는 달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하여 무사님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무사님과 힘을 합쳐 검계를 쫓고 해주셔요. 아버지의 죽음 뒤의 배후를 꼭 밝혀내고 싶으니까요. 뜻밖이군요. 부잣집 교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강수도 당돌한 문혜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검계를 같이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검계는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검계가 살해한 대상은 대부분 양반들이었습니다. 허나 재물은 거의 잃지 않았지요. 반면 그분들 중 상당수가 제 아버님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설마? 네, 이분들은 모두 아버님께서 추진하시던 외척 견제 방안과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척 세력의 입맛대로 검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계의 진짜 배우는 외척 세력이겠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검계가 이토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포위망을 귀신같이 빠져나가며 포도청조차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외척 세력을 조사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그들이 검계와 내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겁도 없이 외척 세력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지요. 강수는 보면 볼수록 문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인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문혜는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여 강수는 문혜가 점점 더 믿음직스러웠지요. 거기다 문혜의 미모 또한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곱고 단아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지닌 눈빛은 여느 교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강수는 문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있었지요. 그날 늦은 오후 문혜와 헤어진 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지방에 좀 다녀오려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어디를 다녀오겠다는 것이냐? 검계의 흔적을 더 찾아보려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수야, 그것만은 아니 된다. 검계란 놈들은 무자비한 자들이다. 네 아버지까지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너마저 위험에 빠진다면 나는 어찌 살아야 하느냐. 강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 검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놈들을 이대로 둔다면 아버님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도 더는 강수를 말릴 수가 없었지요. 알겠다. 허나 조심 또 조심하거라. 이튿날 강수와 문혜는 외척 세력의 봉어지가 있는 남쪽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한참을 달렸지요.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고 주위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주막 같군요. 오늘 밤은 저곳에서 묵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여정에 지쳐 있던 터라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의 낭자는 이쪽에서 주무시지요. 저는 문 앞에서 자겠습니다. 바람이 찬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런 곳에서도 잘 잡니다. 잠자리에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뒤척이던 문혜는 문 앞에 앉아 있는 강수를 보았지요. 강수는 칼을 품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강수 무사님 주무시나요? 문혜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강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강수가 번뜩 눈을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문혜를 제압하였지요. 문혜는 놀랄 새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눌려버렸답니다. 강수는 깔아뭉갠 사람이 문혜임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답니다. 문혜 역시 굳어버렸지요. 허나 건장한 강수의 품에 갇히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선명하였지요. 미안하오. 저기 들이닥친 줄 알고. 아니어요. 강수 무사께서 앉은 채로 주무시길래 괜히 신경이 쓰여서. 강수도 문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연정이라고는 모르던 수총각, 수처녀였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이 밝자 강수와 문혜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걸어 두 사람은 외딴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조정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외척 가문의 근거지였지요. 저곳이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외척 가문의 본거지입니다. 참으로 궁궐과 다름이 없구려. 둘은 골목에 몸을 숨긴 채 저택을 주시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마침내 밤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말을 탄 선비 여러 명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예사 인물들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려 하는구려. 안으로 들어가 살펴봐야겠소. 헌데 경비가 삼엄하여 좀처럼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강수 무사님, 잠시만 뒤돌아 계십시오. 아니 어쩌려고 그러시오? 강수가 고개를 돌린 사이 문혜는 흙을 한 움큼 집어 얼굴에 발랐지요.
그러더니 치마 끝을 걷어 올려 허리춤에 묶고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쌌답니다. 다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혜가 순식간에 일하러 온 시골아낙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문의 낭자가 어디 가셨소이까? 강수 무사님, 농이 과하셔요. 아니요. 단정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소. 무사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문혜는 눈을 찡긋하였지요. 그럼 이제부터 저택에 들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혜는 변장한 채 저택 안으로 숨어든 뒤 조용히 안차의 뒷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방 안에는 잘 차려입은 부인과 선비 하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주상께서는 확답을 내리셨소? 아직입니다. 하지만 왕후마마의 뜻은 곧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듣자 하니 대사헌과 몇몇 신하들이 우리를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들었소만. 그건 걱정 마십시오. 왕후께서 직접 검계를 시켜 그들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다행이구려. 그럼 거사는 언제 시작할 것이오? 곧 전서구를 띄울 것이니 그때 사병을 몰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소. 그럼 조만간 다시. 대화를 마친 선비는 방을 나서더니 함께 말 타고 온 자들과 다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문혜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검계를 시켜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정인 왕후였던 것이야. 외척의 정점에 선 정인 왕후는 사실 첫 번째 왕후가 아니었지요. 중전이었던 첫 번째 왕후가 병으로 죽은 뒤 주상이 두 번째로 들인 왕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왕후의 소생인 왕세자를 갈아치우고 싶었지요. 하여 막강한 외척의 세력을 동원해 착착 거사를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인 왕후의 소생이 왕세자가 되면 이 나라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지금도 탐욕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왕세자의 생모가 되면 어디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인 왕후를 막아야 해. 검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문혜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고양이 같았습니다. 문혜는 부엌에서 기름을 찾아 저택 곳곳에 뿌렸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불을 당겼습니다. 저택은 화재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을 탄 문혜는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왔지요. 별일은 없었소이까?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저는 괜찮습니다. 허나 검계의 배후에는 정인 왕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역시 그러하였구려. 그나저나 낭자는 참으로 놀랄 노자여. 어찌 여인의 몸으로 그런 대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문혜는 강수를 뒤돌아보게 한 후 옷을 갈아입었지요. 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단아하고 고운 규수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거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계를 막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한성판윤의 저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판윤은 외척 중에서도 정인 왕후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지요. 검계의 수괴가 숨어 있다면 그건 필시 판윤 대감의 저택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요. 오늘 밤 직접 들어가 봅시다. 밤이 깊어가자 강수와 문혜는 허리에 칼을 차고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저택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성판윤의 집에는 무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요. 허나 두 사람은 어둠을 이용해 재빠르게 안채로 이동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한성판윤과 검계의 수고의 흑검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강수와 문혜는 조용히 방 뒤편으로 이동해 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래, 검계 수하들은 준비되었겠지? 예, 대감. 다들 눈에 띄지 않도록 도처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왕세자를 갈아치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강수와 문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이옵니까? 닷새 안에 정인 왕후 마마께서 직접 명을 내리실 것이다.
그때까지 검계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문혜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왕세자를 폐위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음모가 너무나도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너무 흥분한 문혜가 몸을 움직이다가 그만 실수로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지요.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집 안에서 엿듣는 자가 있단 말이냐? 잡아라! 검계 조직원들이 일제히 방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강수는 문혜의 손목을 잡고 달렸지요. 발각된 강수와 문혜는 검계 조직원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놈들을 놓치지 마라. 검계는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쳐라!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요. 강수와 문혜는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계를 상대했습니다. 문혜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반격을 하였지요. 강수의 칼은 신들린 듯이 빨랐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검계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검계는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강수와 문혜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지요. 한편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흑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수의 검법은 분명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움직임이었으니까요. 잠깐! 검계 조직원들이 한순간 멈칫하였지요. 흑검은 강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니놈은 도대체 누구냐?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소. 니놈의 검법, 그건 분명 대나찰 형님의 솜씨다. 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나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17년 전 네가 누구에게서 데려가졌는지 알고 있느냐? 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김율포교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어릴 적부터 김율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분명 대나찰 형님의 핏줄이다. 그분은 검계의 영웅이셨지.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지 마시오. 나는 포교 김율의 아들이다. 김율, 네가 아버지라 부른 그 자가 우리 두목을 죽이고 내 놈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관군의 편을 들지 말고 내 진짜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거라. 검계의 포위망이 좁혀져 왔지요. 강수의 검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택 대문이 박살이 나더니 한 무리의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기습을 당한 검계는 우왕좌왕했습니다. 놈들을 모두 베어버려라. 정신을 차린 강수와 문혜도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검계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무너졌답니다. 결국 흑검과 검계 조직원들은 모조리 붙잡히고 말았지요. 강수야, 무사하냐? 종사관 나리? 늦지 않아 다행이다. 종사관은 문혜가 보낸 서찰을 받고 지체 없이 병력을 몰아온 것입니다. 강수야, 저자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네 아버지는 김율 포교가 틀림없다.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흑검이 비웃었지요. 김율이 네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는 넘쳐난다. 내 얼굴에 흐르는 핏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헛소리 마라. 강수는 김율 포교의 아들이다. 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김율 포교의 친아들일까요? 검계는 왜 자신이 대나찰의 핏줄이라 주장하는 걸까요? 검계를 포박하여 모두 포도청으로 압송하라. 검계 조직원들은 차례로 끌려갔고 흑검 역시 마지막까지 강수를 노려보며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강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요. 검계가 완전히 제압된 뒤 사건은 조정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상의 엄명으로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지요. 검계와 결탁한 한성판유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정인 왕후 또한 폐위되어 사가로 유배되었답니다. 이로써 검계의 난은 막을 내리고 말았지요. 허나 가장 큰 공을 세운 강수는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강수를 아끼던 사람들은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지요. 문해도 여러 곳에 수소문했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갔습니다. 봄만 되면 문해와 어머니는 돌아가신 김율 포교의 무덤을 찾았지요. 에휴, 어디에 있건 건강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강수 무사님 돌아오셔요. 그때였습니다. 먼 길에서부터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수 무사님? 그 순간 강수가 조용히 무덤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출신이 누구든 제 뜻을 세워준 분은 김율 포교였습니다. 제게 길을 가르쳐준 이도, 정의를 가르쳐준 이도 아버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김율 포교뿐입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렸지요. 문혜의 눈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수는 무덤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버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강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든 종사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승진하여 지휘근부사가 되었지요. 돌아와 주어 다행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 길을 찾고 돌아올 줄 알았다. 그간 문해 낭자가 널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그때 문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강수도 문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강수 무사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종사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너희 혼례를 직접 주관하겠다. 나리께서 직접 말씀이십니까? 당연하다. 너희 두 사람도 이제는 행복할 차례 아니겠느냐. 강수와 문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여 강수와 문혜는 지휘근부사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작은 기와집 마당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양의 수많은 대신들도 축하를 하러 찾아왔지요. 강수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강수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런데 문혜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 무사님,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렇소이다 부인. 문혜는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런데 서방님, 지난번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 말이오? 강수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덮쳐 눌렀었지요. 그때는 거기서 끝났지만 이제는 끝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수는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더니 갑자기 문혜를 덮쳐 눌렀지요. 문혜는 깜짝 놀라다가 이내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이번엔 멈추시면 아니 됩니다. 어허, 이 강수는 두 번 망설이는 이가 아니오. 오늘 밤 아주 불을 내주겠소이다. 강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혜는 아주 자지러졌지요. 쑤실 때마다 타들어간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마침내 창밖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제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셔요. 그럴 것이오. 이제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소. 그렇게 둘은 평생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옛말에 삼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생, 현생, 내생을 걸쳐 맺어진 귀한 인연을 뜻하지요. 서로를 깊게 사랑하고 아낀 강수와 문혜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